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계속 이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섹션 6에 있는 확률 표본 추출 파트를 조금 볼게요. 이 확률 표본 차트는요, 표본 추출은 실은 다른 개념은 아니고 샘플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제가 대략적인 가이드를 먼저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교재에서 조금 봐볼게요. 이제 요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의 인구 이 전체의 이 표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하고 싶어요. 평균 키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이제 인구 표본 전체의 키를 다 계산을 해서 인구수로 나누면 평균 키가 나오겠죠.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인구 모두의 키를 다 계산을 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뭐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서 더 이상 성장이 멈추지 않으면 이때 대상으로 재는 평균 키는 의미가 있겠지만 성장기의 이 1세부터 20세 사이에 성장기의 키를 갖다가 들어가면 요거는 분명히 평균 키에 대한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이제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샘플링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본은 샘플링을 하겠다는 건 전체 인구 중에 일부만 빼서 일부의 키를 재갖고 전체 인구를 역으로 추론해 보겠다라는 게 표본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리서치들 하죠. 뭐 선거를 하든 뭐를 하든 전화해서 몇 명에게 물어봤더니 뭐 오차범위 몇에 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차범위라던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요 샘플링이 이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키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얘가 이제 표본이 되는 거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표본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지냐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오차 범위를 포함한 확률 표본 추출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일치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샘플링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가설이나 가설의 검정이 이 전체 모집단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해낼 수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보는 게 우리가 섹션 6에서 볼 확률 표본 추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요. 자, 교재 들어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은 진행해 볼게요. 표본 추출이란 통계조사의 대상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토대로 하여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절차가 표본 추출이다. 샘플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계속 표본 추출은 즉 샘플링을 하겠다라는 건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전수조사라고 하죠.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오차를 수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오차 범위를 한정한다. 이 내용들 머릿속에만 잘 넣어두면 이 섹션 6부터 우리가 지금부터 바라볼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어려운 게 없다. 계속 머릿속에 요걸 근데 계속 넣어놔야 돼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 뭐 추정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가 불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아시겠죠? 뭐 최소라든가 최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여러 가지를 쓸 건데 그 단어들은 전부 다 이 샘플링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자, 계속 다음 단락에 모집단의 각 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사전에 알려진 표본 추출 방법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되고 이러한 경우 추정치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추정치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추정치라 하면 요 샘플링에서 나와 있는 결과값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이 전체를 어느 정도까지 대변해낼 수 있냐, 어느 정도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따로 하겠다. 여기서 모집단이란 관심 대상 요소들의 총집합, 전체 표본을 나타내는 거고 대한민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이렇게 이제 딱 정의하는 거죠. 표본이란 모집단의 서브 그룹을 애칭한다. 그 중에서 뭐 20대에서 남자 100, 여자 100, 30대에서 남자 100, 여자 100 이런 식으로 일부를 동일하게 샘플링해서 빼낸 값들 이런 것들을 표본이라고 하겠다. 이때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란 자 크기가 n이라는 건 여기서 샘플링 해낸 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인데 우리가 표본을 한 400명 정도 쓰겠다. 그럼 n이 4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란 크기가 n인 모든 표본이 있을 때 이들이 선택될 확률이 같은 경우 추출한 표본을 이야기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다시 한 번만 잘 정리하시고 섹션 7이요. 표본 통계량의 분포. 그래서 이제 표본 통계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앞서 이미 배웠었죠.
우리가 통계에 대한 기초를 외우면서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이 별량의 제곱의 합에서 평균의 제곱의 합을 차감한 게 이제 분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앞서 했었잖아요. 앞선 강의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데 거기에 이제 이 샘플링이라는 내용만 더해지는 거예요. 어려울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뭐 계산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출제되지도 않기 때문에. 자, 우측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표본 통계량의 분포는 조금 볼게요. 자, x1, x2, 뭐 xn이 EXI의 뮤 평균이 되고요. 바의 XI가 표준 편차 시그마의 제곱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의 기대값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똑같아요. 얘도. 우리가 항상 평균은 뮤였고요. 분산은 시그마였는데, 자, 뭐만 달라져요?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 되면서 뭐가 생긴다? 분모에 n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차이가 보면 샘플링을 1, 2, 3, 4, 5 이렇게 샘플링을 여러 가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편차가 다 생기겠죠. 얘도 편차가 있고 편차가 있고, 얘네 편차를 갖다가 다 더해버렸으니까 당연히 5개니까 5로 나누어 줘야지 얘네들의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n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n이 표본의 크기라고 했고, 이제 말이 크기라는 표현이 실은 이제 용어에서 약간 까다로운데, 크기는 우리가 보통 크다 작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은 크기라는 개념은 개수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들어가면 표본의 주머니가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크기라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편차를 n으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쭉 볼 거 없어요. 위 이제 뮤와 그 분산을 계산할 때 이 분산값은 n으로 나눈다. 섹션 8의 추정량의 특성을 조금 볼게요. 이제 추정량이라는 건 방금처럼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을 했더니 거기서 나온 값들 정도로 추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정량이란 관심 있는 모습값을 제공해주는 공식을 지칭하며, 추정값이란 추정량에 데이터를 대입하여 계산한 값 자체가 추정값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추정량은 얘네를 추론해내는 공식들, 이로 인해서 나와 있는 결과값이 추정값, 이 정도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정량의 소표보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불편성이에요. 이 불편성은 우리가 채권 파트 공부할 때도 아마 이 그 재무위험관리사가 아니라 다른 금융자격에서 채권을 공부할 때도 분명히 배웠어요. 이제 불편. 우리가 불편 기대 가설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서 이제 불편이라는 건 언바이어스 한다, 이런 뜻인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통계에서 이 추정량에서의 불편의 개념은 조금 더 달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채권에서의 그 불편성이라 하면은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안 가는 거예요. 채권의 그래프가 있으면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이 둘에 대한 비율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한쪽만 좋아지고 한쪽만 나빠지는 건 없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채권에서의 불편성이었는데, 이 통계에서의 불편성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 나올 거면 계속 작게 나오던가, 높게 나올 거면 계속 높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편성은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일치성이라는 개념하고도 약간 유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편성. 자, 이에 세타 헷이 세타가 성립하는 경우 추정량 세타의 헷을 모수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이때 모수 세타의 불편 추정량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추정량을 갖다 놓고 모수, 이제 요것도 요 용어 그대로 가보면 우리가 세타의 헷이라고 하죠. 요게 추정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샘플에서 나와 있는 값과, 그러니까 샘플로 우리가 추정해 놨던 어떤 결과값이 예를 들어 172cm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모집단 전체 평균이 172cm가 나왔으면 얘네들이 똑같죠? 이러면 뭐다? 불편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샘플이 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설명해내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한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효율성이에요. 이제 효율성은 이건 다 똑같아요. 어디서 사용하든 효율성이, 분산, 위험이라는 관점에서의 효율성은요, 무조건 효율적이라는 건 위험이 낮다는 걸 의미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세타1의 헷과 세타2의 헷을 각각의 모수 세타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불편성에서 이 세타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타1의 헷이 나올 수도 있고 세타2의 헷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세타3의 헷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불편 추정량이 나왔을 때 세타1 헷의 바와 세타2 헷의 바, 이 둘을 비교했더니 세타2 헷의 바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타2의 위험이 크고
세타1의 위험이 작은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은 작을수록 효율적이다. 그럼 세타1 해세 바가 훨씬 더 효율적인 해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세타1을 세타2보다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추정량의 불편 추정량의 분산을 비교했을 때 분산이 작은 애가 효율적이다. 돼요? 그래서 크기를 단순 비교할 때는 효율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세타2 해세 바 분의 세타1 해세 바, 이 둘을 분자 분모 방식으로, 이제 세타2 분의 세타1으로 이렇게 분모 분자 방식으로 비율로 계산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효율성이라고 한다. 얘가 1이면 그냥 1인 거고요. 뭐 1보다 작으면 효율적인 거고, 1보다 크면 효율적인 거고, 1보다 작으면 효율적이지 않은 게 되겠죠. 아시겠죠? 1보다 크면 왜 효율적이에요? 이건 그 수식에 대한 이해는 제가 뭐 늘 하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수식을 해석을 하는 방식은요, 수식에 대한 해석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어디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자에 항상 집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타2 분의 세타1이에요. 실은 뭐 해시긴 하지만 아무튼 2분의 1이잖아요. 누가 분자예요? 1이 분자죠. 아까 이 세타1이 어떤 애였어요? 효율적인 애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좋아질수록 점점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분자 분모에 대한 해석은 머릿속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 효율성이라고 하고요. 세타에 대한 불편 추정량 중에서 최소 분산을 갖는 추정량을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다. 이 얘기를 또 다르게 바꾸면 가장 효율적인 추정량을 우리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산의 값이 이 세타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산이 작은 애, 이를 우리는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량의 특성 세 번째, 평균 제곱의 오차가 있어요. 그렇죠? 민 스퀘어 에러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바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해요. 평균의 제곱에서 이제 개별 자산의 평균의 값에서 개별 자산의 값을 차감하고 이걸 제곱을 해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MSE 평균 제곱의 오차는 평균이란 표현이 들어갔지만 분산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밑에 있는 수식 1.65에 있는 수식들 체크해서 한 번 정도만 눈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본 게 아니어서. 4에 양가로 4번에 블루가 나오네요.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인데요. 이제 여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과 상당히 유사한 개념인데 약간의 차이를 가져요.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번째 단락. 한편 모든 선형 불편 추정량 중에서 최소 분산을 갖는 것을 블루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둘 다 우리 그 국문으로 바꾸면 불편 추정량이라는 표현은 똑같은데 지금 블루는 선형 불편 추정량이고, 맞죠? 우리 앞서 배웠었던 효율성에서 나오는 내용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선이 있냐 없냐, 선형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우리가 바꿀 때도 리니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1차 함수에서 이 함수 그래프에서 이렇게 가는 이 선, 얘가 이제 리니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 불편 추정량을 함수화 시켜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b 플러스 뭐 엡실론 되겠죠. 이러한 1차 방정식의 함수값을 대입을 해서 방정식에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선 중에 가장 불편성이 효율성이 좋은 애를 우리가 블루라고 표현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도 우리 항상 이 통계라는 건 뒤를 가기 위한 앞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를 배우기 위해서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에 대한 개념을 잡았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추정량에 대한 정의를 배운 거고, 그걸 알기 위해서 샘플링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여기까지만 딱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모집단 전체가 있고요. 그 중에 일부의 표본을 빼내요. 맞죠? 이 일부의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불편 추정량, 이 추정값에 대한 개념으로 잡아갈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이 둘의 편차가 가장 작은 애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돼요. 편차가 작다는 건 그러니까 모집단이 172cm인데 A 그룹은 172. 요건 이제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추정값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A, B, C, D 4개의 그룹을 우리가 샘플링을 했는데 400명씩 촉 빼서 샘플링을 했는데
이 400명씩 뺀 샘플링을 총 4개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A그룹의 400명의 키는 169.7, B그룹은 170.1, C는 169.4, D그룹은 172 이렇게 나와버리면 172와 가장 가까운 애가 얘가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이 D가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이 된다. 돼요?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서 X와 Y 값을 계산했더니 나오는 리니어 선이 이 전체에 대한 이 선과 가장 일치하는 애를 우리는 분루라고 하겠다. 됐나요? 예.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요게 이제 이 선형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 설명했을 때 이게 물음표가 뜰 수 있죠. 야, 이게 키를 이렇게 한 평균을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을 해? 요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저희가 그 단순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파트에서 회귀 분석의 개념을 잡으면서 제가 X값과 AB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요 뒤에는 입실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자, 계속해서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 불편 추정량, 분루의 특성들이 이제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점근적 불편성. 그래서 점근적 불편성을 띄고요. 두 번째, 일치성을 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도 일치성과 이 불편 추정량은 어느 정도 유사한 개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치성의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불편성은 소표본 또는 대표본에서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불편성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제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일치성은 대표본에서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형 회귀 방정식이 어떤 개별 그 샘플 추정량들의 선형 방정식이 이 모집단 전체 선형 방정식과 매우 일치해 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게 표본이 소표본이면 얘는 불편성을 가져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본인 경우에는 불편성을 가져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쓰는 말이 일치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소표본일 때는 불편성, 그러니까 소대에서 불편성은 다 써요. 그러니까 공용이에요. 하지만 대표본으로 넘어가서는 얘네들이 불편성을 가져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일치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점근적 정규성. 자, 이제 조금 볼게요. 추정량 표본의 분포가 표본의 크기가 무한히 커짐에 따라 정규 분포에 접근할 때 그 추정량은 점근적으로 정규 분포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실은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자, 샘플을 400명 뺐더니 편차가 좀 커요. 이제 얘는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제 얘의 일치성을 맞추려면 400명 아니라 4,000명 하면 조금 더 평균에 가깝겠죠. 4만 명, 40만 명, 400만 명, 4천만 명 하면은 거의 일치해질 거라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172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우연의 결과고, 이 모집단에서 빼내는 표본의 샘플링의 크기를 계속 키워가면 이 둘은 당연히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원리상으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무한히 커지면 정규성을 갖는다라는 건 이 둘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 좌우가 불편성을 갖지 않는다. 치우쳐지지 않는다요. 첨도가 좌우로 쏠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은 점근적 정규성에 관련된 두 가지 주요 결과다. 첫 번째는 대수의 법칙이 있고요. 뒤에 넘어가면은 중심극한 정리가 있는데 우리가 대수의 법칙에서 체비셰프 부동화에 대한 개념 한 가지만 딱 보고 갈게요. 자, 임의확률 변수에 대하여 확률 변수가 이 기대값 K, 표준 편차 범위 내의 값을 취할 확률은 적어도 1-K제곱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은 체비셰프 부동화는요,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 앞서 지금 보면 사람 이름 딴 공식 딱 두 개 나왔죠. 베이지안 정리 나왔고 체비셰프 부동화 나왔는데, 베이지안 정리는 제가 도형을 통해서 도식화 시켰어요. 그건 도식화 안 시키면 따라가기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그렇죠? 근데 체비셰프 부동화는 수식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다. 이런 건 외우자. 아시겠죠? 네. 이제 우리가 이 통계를 배우기 때문에 항상 효율성이 입각한 공부를 해야죠.